최근 몇 달 동안 잠피에로 람비아제가 레드불을 떠나 아스톤 마틴 윌리엄스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에서는 람비아제가 맥스 베르스타펜의 트랙 엔지니어로 레드불에 남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의 결정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아우디의 시동, 페라리 엔진의 개발 및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포뮬러 1 및 페라리 관련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잠피에로 람비아제의 이름은 포뮬러 1 시장의 중심에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맥스 베르스타펜을 이끄는 목소리가 되고 전략과 압박, 혼란, 라디오, 매 라운드를 관리할 때 당신은 자동으로 패독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인물 중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아부다비 이후 뭔가 금이 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라 인간적인 측면에서였습니다. 람비아제는 그를 오스트리아와 벨기에 같은 경기를 건너뛰게 만든 개인적인 상황과 마주해야 했고, 이는 여러 면에서 복잡한 시즌의 끝에 그를 더 감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불가피하게 재정의해야 할 역할, 명확히 해야 할 미래 및 2026년을 앞둔 가능성 있는 변화에 대한 소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실제로 아스톤 마틴과 윌리엄스는 더 이상 트랙 엔지니어뿐만이 아닌 인물의 매력에 이끌려 움직였습니다. 람비아제는 수년 동안 레드불 레이싱의 핵심 인물로 성장하였으며, 그는 피트월을 넘어서는 책임을 지고 경기 운영에도 관여하며 팀의 스포츠 균형의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상황이 명확합니다. 람비아제는 2026년에도 그의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같은 팀, 같은 역할, 같은 라디오. 미래에 대한 문을 완전히 닫는 선택은 아니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을 확인시킵니다. 적어도 지금은 레드불 베르스타펜 프로젝트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의 계약은 2027년 말까지 유효하며 포뮬러 1에서 이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있거나 중요한 제안이 있을 때도 계약 조항, 가디언 리브, 그리고 긴 협상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즌 중에도 윌커니의 사례에서 이를 명확히 보았습니다. 그는 특별한 합의 후에야 레드불에서 해방되어 맥라렌에서 새로운 모험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베르스타펜 주변에 무언가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술진의 일부 역사적인 인물들이 다른 곳에서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비드 제프리 마트는 아우디 프로젝트로 옮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직 남아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퍼포먼스 엔지니어인 톰 아트는 2026년을 레드불에서 마무리한 후 윌리엄스로 옮길 예정입니다. 기계 분야에서도 변화가 분명합니다. 2025년 말 조나단 휘틀리가 이끄는 아우디 프로젝트는 베르스타펜의 역사적인 1번 메카닉인 맥케러를 영입했습니다. 명확한 신호입니다. 패독은 새로운 규정 주기를 앞두고 재조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점은 단 하나입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람비아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포뮬러 1에서 모든 것이 움직일 때 이렇게 중심적인 인물의 안정성은 거의 에어로다이나믹 업데이트만큼 중요합니다. 특히 라디오 반대편에 절대적인 정확성, 오류제로, 최대한의 신뢰를 요구하는 사회 세계 챔피언이 있을 때 강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내 생각엔 레드불이 람비아제를 붙잡아 두는 게 잘하는 선택이라고 보나요? 아니면 2026년에 변화가 불가피했을까요? 확실히 람비아제가 레드불에 남을 것이라는 사실은 맥스 베르스타펜에게 안심이 되는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파워 유닛과 2026년 자동차가 완전히 바뀌는 시점에서 트랙 엔지니어를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뮬러 1에서 완전한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레드불에서는 그들의 엔진을 장착할 것이며, 이는 밀턴 케인즐에서 생산된 레드불 파워트레인과 포드가 추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포뮬러 1뿐만 아니라 레드불에서도 완전한 혁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혁명에도 불구하고 람비아제는 남아있으며 레드불의 기둥으로 남아있습니다. 그가 2025년에 겪은 개인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는 레드불 내에서 참고 인물로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며, 따라서 아스톤 마틴이나 윌리엄스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최근에도 부족했던 레드불의 안정성을 조금 더 창출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우디는 공식적으로 포뮬러 1에서의 미래를 다시 불태웠습니다. 이는 관용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뉴에서 2006년 단일차 3시에 장착된 아우디 파워 유닛의 첫 시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엔진과 차량이 공식적으로 하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상징적인 순간이지만 무엇보다도 기술적으로 키를 처음 돌렸을 때 모든 것이 작동한다면 이는 프로젝트가 견고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워 유닛은 독일 아우디의 기술 중심인 뉴버그에서 탄생하였으며, 이는 아우디의 포뮬러 1 EFA의 월드 챔피언십 진입의 첫 번째 실제적인 요소입니다. 이는 렌더링도 아니고
쇼룸의 컨셉도 아닙니다. 실제 차량에서 생명을 얻는 실제 엔진입니다. 이를 강조한 것은 오늘날 아우디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마티아 비노토였으며 그는 마케팅이 아니라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시동은 뉴버그와 인휴 간의 공동 작업의 종합을 나타내며 두 조직은 아우디의 최선을 다하기 위해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업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잘 정의된 기반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는 긴 새로운 여정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우디가 포뮬러 1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 프로젝트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직, 시간 준수 및 각 목표가 조용하게 정확하게 달성된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나단 휘틀리도 같은 선상에 있으며 프로젝트와 모든 부서에서의 작업을 검증하기 위한 기본 목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첫 시동은 단순한 기술 테스트가 아니라 팀을 위한 감정적 가속기입니다. 이제 목표는 분명합니다. 차를 트랙에 가져가고 이를 빠르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일정은 이미 잡혀 있습니다. 1월 20일 아우디는 베를린에서 공식 도색을 선보일 것이며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바르셀로나에서 집단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바르셀로나가 진정한 시험대, 진짜 검증의 장소입니다. 거기서 축하가 끝나고 스톡워치를 손에 쥐고 비교가 시작됩니다. 브랜드 관점에서 메시지는 매우 직접적입니다. 게르노트 돌러는 포뮬러 1 진입을 아우디의 이미지뿐 아니라 기업의 정체성과 문화적 기술 이전을 위한 중심 기제로 정의했습니다. 포뮬러 1은 기술의 최첨단이라는 만트라에 부합하는 극단적인 실험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아우디는 단순히 참가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2026년 규정 변경의 가장 복잡하고 매혹적인 시기에 세계 모터스포츠의 최고 수준과 경쟁하기 위해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불가피합니다. 이처럼 체계적이고 방법론적인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우디가 모든 것을 2027, 2028을 목표로 구축하고 있는 것일까요?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엔진은 켜져 있으며 이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2026년에 아우디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아우디는 페라리 출신의 여러 기술자를 영입했기 때문입니다. 울프 짐머만, 라치 스미스를 잊지 마세요. 이들은 아우디와 함께 2026 엔진 개발에 참여한 페라리의 전지니어입니다. 따라서 최상의 엔진을 트랙에 가져가려는 기대가 큽니다. 신뢰성 문제 없이 첫 시즌을 통해 포뮬러 1에 적응하려고 합니다. 2026년에 중요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기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볼 것이며 서발 오디로의 전환은 포뮬러 1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포뮬러 1의 미래에 필요했던 중요한 제조사를 다시 포뮬러 1에 참여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우디의 2026년도 어떻게 될지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2026년 포뮬러 1 월드 챔피언십을 위해 페라리는 단순히 파워와 공기역학에 의존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라넬로에서는 새로운 규정에서 균형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 요소, 즉 무게에 대해 세밀하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배터리 교체와 후방 구조가 기술 전략의 핵심이 되었으며 분명한 목표는 최소 중량 아래로 낮추고 각각의 무게추를 어디에 배치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피어는 오랫동안 지속된 편향, 즉 점점 더 무겁고 반응이 둔해지는 차량에 개입하고 싶어합니다. 2025년에 최소 중량이 798kg이었다면 2026년에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단일 좌석 차량의 질량과 타이어, 질량의 분리입니다. 운전자를 포함한 차량은 경주에서 724kg, 예선에서 726kg이어야 하며 타이어는 명목 타이어 질량으로 별도 계산됩니다. 세당 약 40에서 45kg에 더 작고 가벼운 타이어로 주행시 총 중량은 약 768에서 770kg으로 감소할 것입니다. 이는 이전 세대보다 약 30kg 적은 것입니다. 민첩성, 제동 및 에너지 관리 면에서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리고 모두 최소 한계를 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라 전략적 위치에 더 많은 자료를 배치하고 더 낮은 무게 중심, 더 나은 균형 및 중요한 순간에 더 깨끗한 거동을 위해서입니다. 실제로는 거의 아무도 여유를 가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만 몇 킬로그램 차이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구조적 이점이 작용합니다. 페라리는 모든 것을 내부에서 설계하기 때문입니다. 엔진, 배터리 및 변속기까지 말입니다. 메르세데스 파워 유닛을 장착하고 이미 정의된 크기와 장착 방식에 맞춰야 하는 맥라렌 같은 고객팀과는 다르게 말입니다. 마라넬로는 초기 단계에서 기하학 및 질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요 포인트는 변속기입니다. 전해진 정보에 따르면 변속기 하우징이 매우 컴팩트하게 설계되어 단순히 무게를 줄이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후방 공간을 더욱 좁히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2026년에는 후방이 디퓨저로 가는 흐름의 질에 있어 중요할 것입니다. 더 깨끗할수록 자동차는 더 잘 작동합니다. 두 번째로 더 흥미로운 분야가 바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는 무겁고 복잡하며 결정적입니다. 페라리는 여기서 웩에서 페라리 499와 함께 쌓은 경험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장점을 활용했습니다. 실제로 하이퍼카에서는 출력이 다릅니다. 2026년 포뮬러 1에서는 350kW로 하이퍼카는 200kW로 운용됩니다. 그러나 냉각 에너지 밀도 프레임 통합에 관한 노하우는 매우 귀중합니다. 마라넬로는 지난 2년 동안 바로 이 분야에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목표는 단순히 무게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차체의 질량을 더 잘 통합하여 공기역학에 직접적인 이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결국 페라리는 여러 기술적 분야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규정이 잘 수행된 작업을 증폭시킬 수 있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무게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변치 않는 진실은 바로 트랙만이 답을 제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정확히 해낼 수 있지만 만약 누군가가 규정의 회색 영역을 더 잘 해석한다면 예를 들어 메르세데스나 레드불처럼 그 이점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마라넬로에서는 뒤쫓는 것이 아니라 앞서 나가려고 하고 있으며 더 가벼우면서도 잘 균형 잡힌 차를 가지고 있는 샤를 르클레르와 같은 드라이버들도 마침내 타이틀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올바른 무기를 갖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느낌입니다. 또한 최근에 생일을 맞이한 루이스 해밀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생각에는 2026년에는 무게가 공기역학보다도 결정적인 요소가 될까요? 아니면 누군가 다른 곳에서 대박을 찾을까요? 유일한 회사, 유일한 공장에서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충분히 강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맥라렌은 지난 세대에서는 엔진을 개발할 필요가 없었고 메르세데스 엔진이 매우 성능이 좋았기 때문에 다른 팀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면 효과 시대의 말미에 매우 신뢰성이 있었고 강력했으며 맥라렌은 이를 통해 손실이 없었고 바클레이 팀보다 공기역학적 부분을 더 잘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포뮬러 1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이 아니며 맥라렌의 경우는 오히려 자신이 모든 것을 생산하여 승리할 수 있는 팀이 드문 경우입니다. 하이브리드 시대의 메르세데스를 예로 들어봅시다. 따라서 저는 이 새로운 규정 변화가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팀에게 순수한 이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규제 시대의 초기에 즉 2026년에는 외부 엔진 제작자나 다른 팀에 의존하여 차를 개발하는 팀에 비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페라리는 테이블 위에 카드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페라리는 파워, 유닛, 공기역학, 프레임에서 확실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규정으로 FIAN AETP 즉 공기역학 테스트 기간을 통해 공기역학 개발을 완전히 통제했습니다. 연도는 6개의 명확한 창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창은 정확한 주수와 풍동 및 CFD의 최대 사용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할 때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각 ATP는 평균 8주 동안 지속되며 디자인, 시뮬레이션 및 트랙에서의 생산 사이의 정밀한 계획을 요구합니다. 이는 트랙과 완벽하게 동기화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시즌 초에는 아직 아무도 자동차가 실제로 돌아가는 것을 보지 못했으며 시스템은 고의로 불균형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풍동 점유의 기본 400시간이 있고 이 풍동은 2025년 건설자 순위와 관련된 개수로 조정됩니다. 마지막에 도착한 사람은 최대 115%의 사용시간을 갖게 됩니다. 맥라렌처럼 세계 챔피언을 차지한 팀은 70%에 만족해야 합니다. CFD에 대해서도 같은 이야기가 적용됩니다. 테스트할 수 있는 새로운 공기역학적 형상의 최대수는 2000에서 시작하지만 챔피언십 순위에 따라 줄어들거나 늘어납니다. 그리고 상위팀은 더 적은 자원으로 작업합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결정이기 전에 정치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2025년에 앞서지 못한 페라리가 등장합니다. 2026년에 페라리는 일종의 와일드카드를 쥐고 출발합니다. 페라리는 사이로 도착하여 맥라렌, 메르세데스, 그리고 레드불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략을 완전히 바꿉니다. 첫 달에 자동차가 경쟁력을 보여준다면 팀은 이미 7월 1일부터 시간이 줄어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모든 것을 소진합니다. 연초에 더 많은 개발, 더 많은 초기 업데이트, 더 많은 계산된 위험을 감수합니다. 첫 실제 킬로미터는 바르셀로나에서 월말에 도착하며 그 날들은 차가 얼마나 빠른지 이해하는 데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돌아오면 CFD, 터널, 풍동 및 트랙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면 그것이 부족하면 전체 ATP 계획이 중단됩니다. 신뢰성 문제는 낭비된 시간입니다.
잘못된 개념은 전체 ATP 기간을 희생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팀은 테스트의 계획 A와 준비된 계획 B를 이미 서랍에 준비하여 도착 것입니다. 세 번째 ATP는 6월 30일에 종료됩니다. 그때부터 FIA는 실제 순위를 기준으로 개수를 다시 계산합니다. 예상보다 높은 순위에 있으면 시간을 잃고 낮은 순위에 있으면 시간을 얻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단 하나입니다. 모든 팀이 자신의 미래 위치를 예측해야 한다면 6월 30일 이전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측을 잘못하면 자원을 재배치하고 개발 계획을 다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기술적 도박입니다. 2026년에는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실수를 적게 하고 특히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실수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시즌 내내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는 처음부터 일관된 전략을 설정한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ATP는 즉흥적인 대처나 늦은 반응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초반 몇 달 동안 잘못 사용된 시간은 7월에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에는 즉시 강하게 시작하는 사람이 이길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시간을 다 써버렸을 때 개발 여지를 남겨둔 사람이 이길 것인가요? 트랙도 중요하지만 세계 대회는 여름 전에 이미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중요한 점에 주의하세요. 이 시즌 초반에 가장 먼저 차량을 개발하는 팀과 가장 빠른 팀은 큰 이점을 가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6월 30일 이후에 제조사 순위가 다시 섞일 것이며 이는 CFD의 바람 터널 시간이 재배치될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시즌 초반에 페라리는 개발에서 경쟁자보다 더 많은 CFD 바람 터널 시간을 가지고 있어 이점이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고 개발에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며 마라놀레에서의 기술적, 공기역적 선택을 되돌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먼저 신뢰성을 검증한 후 공기역학과 엔진, 성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페라리의 모든 개선을 단계별로 진행하고 너무 큰 위험을 감수하여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되돌아가는데 큰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스톤 마틴에 대한 뉴스에 주의하세요. 실제로 에드리안 뉴웨이는 공장 내부에 정보원을 두고 있으며 이 인물은 실버스톤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모니터링하고 그에게 직접 보고하는 신뢰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뉴웨이는 이미 중요한 인사 이동을 했으며 핵심 인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스톤 마틴에는 새로운 CEO인 로버트 스튜어트가 있으며 그는 2018년부터 팀에 있지만 이제 CEO가 되었습니다. 현재 CEO인 제퍼슨 슬락에 대한 역할 변경 소식은 없으며 그는 상업적인 부분에 더 집중하여 CEO 역할을 계속 맡을 수 있고 스튜어트와 이 역할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르바토에게도 주목하세요. 실제로 아스톤 마틴의 기술 이사인 루카 포르바토는 이틀 전 자pan 에어라인스 비행기를 타고 헌다를 방문했습니다. 이는 당연히 아스톤 마틴이 사용할 파워 유닛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 30번째 포뮬러 1 시즌이며 2026년 규정은 지금까지 경험한 가장 큰 변화라고 확신합니다. 진행 과정에서 작은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워 유닛뿐만 아니라 연료를 최적화하여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되는 연료 또한 매우 중요하며 보고에 따르면 아람코는 2026년 연료 개발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아스톤 마틴의 연료 공급 업체인 아람코는 헌다 엔진의 다른 어떤 엔진보다 더 많은 에너지와 힘을 생성하는 연소 특성을 가진 연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아스톤 마틴의 유리한 또 다른 소문입니다. 사실 연료의 열량이 높을수록 엔진이 생성할 수 있는 출력이 더 커집니다. 따라서 사용되는 안티 디토네이션 첨가제는 조기 점화를 방지하는데 필수적이며 이는 신뢰성에 매우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스톤 마틴은 헌다 및 아람코와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디의 파워업, 리드불에 남아있는 레미아스, 페라리의 파워 유닛 개발, ATP에서의 이점, 바람터널 및 CFD에서의 공기역학 개발 작업, 그리고 아스톤 마틴, 헌다, 아람코에 대한 최근 소문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항상 그렇듯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하시고 알림을 활성화하여 포뮬러 1 및 페라리 주제의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여기 라스트에서 모든 것을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